네, 10시 정각이므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뜻깊은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 수석부소장 임혜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한번 토론회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너무 엄청난 주제죠. 제목이 심상치 않은데요. 에너지 대전환 시대 전력망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평화 기후 에너지 고속도로와 국민 참여 금융 모델 과연 어떤 것인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토론회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귀한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를 맨 앞에서 주최해주신 박정 의원님, 파주시 을 3선 국회의원님이십니다. 네, 박정 의원님 못지않게 너무나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의원님인데요. 허종식 인천 동구 미추홀 갑 재선 국회의원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참석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먼저 발제를 해주실 귀한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준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성준 변호사님은 참고로 전에 한전 법무실에 계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황재훈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현재 K정책금융연구소에서 수석 부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어서 토론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대한지리학회 지리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이주영 기후부 태양광 보급 추진단 단장님 오셨습니다. 김진원 한전 에너지 생태계 운영실장님 오셨습니다. 임동수 한국 플랜트 서비스 상무님 오셨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참석해 주신 의원님과 전문가 그리고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뜻과 지혜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너지 대전환 시대 전력망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빈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정 의원님께서 먼저 멋진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외국 일정 중에 오셨는데 지금 잠을 2시간밖에 못 잤답니다. 네. 네. 주최자긴 한데 멋진 토론을 할 수 있을지, 멋진 인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공동 주최해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허종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특별한 아주 우리 전력 난 해결을 위해서 큰일 하셨는데 한국 전력망 확충 특별법 3법을 발의하고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특히나 송전망 사업을 그동안 한전만 할 수 있었는데 한전 이외의 민간 분야에서도 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데 커다란 기틀을 만들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깐수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감숙성? 감숙성인데 깐수성입니다. 깐수성은 대부분 뭐 상하이, 뭐 북경, 뭐 저장, 광동 이런 데는 잘 아시지만 감숙성은 잘 모르실 텐데 돈왕이 있는 지역이에요. 돈왕, 막고구리 그런 지역인데 저도 그렇게 중국을 많이 다녔지만 이번에 처음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 간 이유는 거기에 중한 의료, 미용 산업단지를 준공을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료 쪽, 미용 쪽 한국 기술을 같이 받아들여서 제품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런 취지로 당서기도 나오고 부성장도 나오면서 적극적인
홍보라고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열을 보였는데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 의료 미용 분야는 상대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당석이가 하는 소리가 감숙성에는 천연가스도 많고 석유도 많고 다 많다. 그런데 최근에 태양광을 열심히 해서 태양광 분야에서 거의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은 걸 깔았고 또 그다음에 ESS 분야도 노력을 해서 사업에서 동부를 끌어가는데 아주 열심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산업을 자체적으로도 하기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산업단지로 그 재생에너지를 이동하는 거를 국가적 목표로 또 성급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한 해만 해도 거의 300기가 가깝게 중국이 태양광을 설치를 했죠. 318기가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 바탕으로 전기차에도 전기를 공급하지만 관광 쪽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하이는 요즘 핫한 핫플레이스로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젊은이들도 가지만 항저 그 알리바바의 도시 항저 그리고 레이준의 도시 우한까지도 강변에다가 전체적으로 LED 조명을 하고 10시까지 합니다. 그 10시 이후에는 빛 간섭 때문에 싹 끄는데 그 10시까지의 전기료를 다 정부에서 내줍니다. 그 정도로 전기에 대한 지금 풍부하고 자신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부러웠습니다. 근데 오늘 토론회를 같이 준비해 주신 K정책금융연구소한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이 토론회뿐만 아니고 68기금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68개 있는 기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들을 도울까에 대한 토론회도 몇 차례 열었고요. 오늘은 또 에너지에 관한 부분인데 정책금융연구소는 벤처를 예를 들더라도 기술이 있는데 결국은 정책이 뒷받침 못해주거나 또는 금융 쪽에서 뒷받침을 못해줘서 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들을 정책적으로, 금융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건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그 안에 많은 훌륭하신 우리 학자들 또 전문가들이 계신데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이 와 계십니다. 오늘 발제를 또 맡아주시는 황재훈 부소장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또 박성준 변호사님 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회까지 봐주시는 우리 이명자 수석 부소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오늘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바쁜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발제뿐만 아니라 토론도 같이 해주시는데요. 우리 이정훈 대한지리학회 소장님은 제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평양제 특구라는 것이 통과돼서 23년도에 통과돼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올해 말이면 지정까지 끝내는데 그때 연구를 맡아주시고 많은 해안을 빌려주신 분입니다. 오늘도 좋은 의견을 주실 텐데요.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주영 우리 기후부 과장님 주무 과장으로서 아까 딱 얘기 들어봤더니 열심히 하시겠다 그러는데 맞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전에서는 김진원 실장님 나오셨고 또 한국 플랜트 서비스에서 임동수 전무님 나오셨는데 한 분 한 분 다 감사하고 또 같이 하신 분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작년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마치 그냥 번개 맞은 듯이 일어나면서 온몸에 땀이 다 절었는데요. 옛날에 학원할 때 제가 토플을 주로 가르쳤는데 GRE하고 지맥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지맥 그 문제를 풀어봤더니 너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일반 대학에서 대학원 갈 때 경영대학에서 경영대학원 갈 때 보는 시험이니까 만만치가 않죠. 계약서 써야 되고 또 이 상업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문제 제가 풀어봐도 별로 못 맞춰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강의할
개강날은 다가오고 그러다가 그날 번쩍 눈이 띄어서 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경험인데 그 비법을 만들어 결국은 우리 학생들한테 성적을 많이 올려줬어요. 근데 이 국가의 최대 난제가 결국 지금은 에너지 아니겠어요? 그 전력난이죠. 그 전에 제가 환노위원장도 하고요, 뭐 예산결산위원장도 했는데 그때는 초선 때 3년 동안 산자위를 하면서 고민했던 전력에 대한 문제, 그때는 핵과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의 논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다 같이 해야 된다는 입장들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서해안 고속도로는 사실은 지산지소 문제도 있고 너무 그 송전을 해서 개통을 통해서 이동하는데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지역적인 갈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제가 저희 지역에 판문점하고 DMZC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늘 민통선 들어가보면은 주민들은 많이 안 사시고 또 농사 짓긴 하시지만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기본소득 겸 또는 가처분 소득을 좀 높여드리는 이런 방법으로 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여기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아무것도 잘 못하는데 여기다 태양광 깔면 되지. 그 정도는 뭐 과한 게 설비가 아니니까 또 국방부에서 그렇게 크게 반대는 안 할 거다 해서 안규백 장관도 만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국방부에서도 협조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대규모 직접적으로 깔아야지만 그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효율이 높아지는데 그렇게 해야겠다 싶어서 그 조사를 시작했고 그랬더니 그 안에는 국유지도 한 30% 있고요. 또 미등록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에 계시는 분들 갖고 있던 땅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등록이 안 된 상태로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제 민간 땅인데 민간인 땅이라 해도 활용을 못 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겠다. 풍력은 안 됩니다. 풍력은 이게 높게 타워를 세워야 되니까 서로 총 쏘고 미사일 쏘고 그러는데 이게 군사적으로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서 풍력도 바람도 없어요. 그 전에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태양광이 딱이겠다 싶습니다. 다행히 간전을 통해서도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도 보니까 개통도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는 1기가 만드는데 1기가를 이제 옮겨가는데 이동하는데도 돈이 꽤 드는데 일단은 원전 7개 정도를 재생에너지 깔아도 개통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는 거는 저를 발제를 안 시켜서 24년도에는 서울이 전력 자급률이 12%였습니다. 경기도가 62%였어요. 근데 경기도는 큰 변화가 없는데 서울은 지금 6.8%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도권에는 데이터 센터를 이제 못 짓게 하는 이제 정체로 돌아섰거든요. 대부분 이제 전력 소비가 많고 또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것을 허용을 안 할 텐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또 용인반도체도 한참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경기 북부에너지고속도로 제가 이름 붙이기는 평화기후에너지고속도로라고 붙였는데 그걸 통해서 생산한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이동시키면 그나마 이런저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겠냐, 대한민국의 난제를 풀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저희가 이제 기후부에서 고민해 보니까 이 개통을 까는 데 있어서 한전빚이 많은 거예요. 거의 200조가 넘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한전체가 우량체거든요. 그 우량체를 이용해서 한 달 했을 때 더 얼마나 할 거냐. 뭐 국가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들한테 얘기 들어보니 10조 언저리로는 문제가 없다. 물론 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많이 발행할 수 있다 그러지만 문제는 한전체가 우량체니까 한전체를 발행해서 그 한전체를 많이 사면 다른 민간 기업들이 그 채권 비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전체를 무한히 발행할 수 없고
또 어제 법은 통과됐지만 민간 기업들이 BT 방식으로 송전망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기업으로 정부 한전으로 넘기게 되면 BTL이나 BTO처럼의 다른 정책금융보다는 TF를 일으키면서 외국 그런 자금도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소수만 이익이 되는 또 거기에 이자가 붙는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 아니겠다 싶고 한전이 또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민간들이 참여하는 국민성장펀드의 부분들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150조 정도의 것이 있지만 한 30~40조는 벤처 쪽에 또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는데 116조인가요, 과장님? 지금 송전망 기본적으로 지금 필요한 게 자금이 116조 다 물론 몇 년간에 걸쳐서 하는 거지만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투자하게 하면 그러면 국민들한테 그 한전채 이자만큼이라든지 또는 그 PF를 일으킬 때 은행 이자 같은 것들을 돌려드릴 수 있으니까 늘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돌려받는 이렇게 일거양득에 대한 효과, 삼득이겠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방향이 있겠다 싶어서 이런 이제 토론을 열게 됐고요.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 우리가 햇빛 마을 만들면서 그 소득들을 마치 기본소득처럼 그러니까 나눠 갖는 방식도 있지만 그거는 이익을 보는 데서의 간접적 투자가 조합 형태로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아예 국민성장펀드 형태로 또는 에너지 재생에너지 펀드 형태의 이름을 붙여서 투자하면 국민들이 직접 그것을 소득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지금 많이 이동해서 지금 6,40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거 이외에 펀드 형태로의 국민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제가 번개 맞은 게 하나 또 있어서 우리 정책금융연구소랑 또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황재훈 박사가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 한전의 빚 얘기도 하고 이렇게 전력 기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전기세 선납 할인 제도를 하자. 그래서 법을 하나 지금 만들고 있어요. 서관 중에 있고 하는데 지금 산업용 전기가 많이 올랐죠. 한 80% 올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냈던 전기세를 봤더니 2조예요. 근데 지금 3.6조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너무 저렴한 전기에 대해서 국민 세금 부담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올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만 다시 생각하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가 이 정부 들어와서 친기업적으로 좀 많이 가고 있어서 기업들도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뭐 본인들이 할 역할들을 하는데 유보금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은 그거 또 해외 법인들에 대한 유보금들도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유보금들을 선납을 하게 되면 그 한전채만큼에 대한 혜택을 주자. 그러면 좀 3.6조에 대해서 1호인가요? 저 한전채가 평균 한 3.5 정도 되는데 하면 1260억이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1260억을 기업에서 세이브할 수 있다면 산업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산업계가 한 44조 정도 지금 전기료를 내고 있는데 선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데는 빨리 내서 한전채를 발행하지 않고 이런 송전망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 자금을 확보하는 거고 국민들도 역시 약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내는 거죠. 또 기업 입장에서도 그동안 이 전력망이라는 것이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국가가 기간 산업망으로서 깔아드리는 건데 그냥 그것만 이용할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기업도 성장했으면 같이 국가가 어려울 때 같이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이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상당히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뭐 토론을 한번 더 열 생각인데요. 등등 저희가 모여서 총체적인 지혜를 짜내고
이런 걸 통해서 국가가 갖고 있는 문제들 해결해야 되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확보가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산업이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뭐 이런 생각에 오늘 토론회에 대한 자리를 갖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를 잘 들어주시고 또 토론도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가 국가에 대한 큰 문제를 해결하고 있구나, 이런 자부심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연구소가 잘못한 게 있네요. 특별하게 박정우 의원님을 발제자로 모셨어야 되는데 뺏지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하게 안 모셨더니 발제보다 더 멋진 축사를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박정우 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10수년 전에 환노위에 그 보좌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환노위, 지금은 이제 기후 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로 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추가가 됐는데, 이 기후 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에서 너무 맹활약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번 축사로 모실 분이요. 허종식 의원님, 네, 네,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목사님하고 정치인은 마이크 주면 안 됩니다, 법으로. 길어. 또 신기까지 있어가지고. 어제 그 전력망 확충 특별법 3법이 이제 소위를 통과했는데 이게 4번째 만에 통과된 거여서 정말 시간이 많이 끌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했는데 설득을 했는데 어제 그 서철수 부사장님 한전에 그분이 오셔서 설명을 좀 잘하셔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했었거든요. 그걸 설득을 해서 이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곧 본인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한전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빚 많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한전체 발행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일단 재무가 구조가 악화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 한전에서 송배전망을 담당하는 분들이 900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근데 2040년까지 우리가 전력이 굉장히 많이 늘잖아요. 이때까지 봤을 때 300명 이상의 신규 인원이 필요한데 그분들을 어느 세월에 뽑아서 전문가를 만들겠느냐. 그러니까 민간에다 맡기는 게 맞겠다는 설명을 쭉 하시던데, 그래서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잘해서 이제 우리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박정우 의원이 늘 말씀하신 국민 참여하는 펀드를 만들자. 맞는 거죠. 투자하자는 거니까. 그래서 함께 우리가 DMZ를 가봤었거든요. 가봤더니 이 파주와 개성 사이에는 높은 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주 태양광으로는 아주 적격지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 가보니까 남북한이 더 좋아지면 우리 그 도라산 전망대인가? 거기에서 개성 사이는 더 좋아요. 호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정말 잘만 하면 되겠다. 이걸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따라서 서울까지 가져오면 되겠구라는, 또 경기도 6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전력 우리 자금률이 충분하겠다. 힘을 좀 보태주려고 제가 오늘 온 겁니다. 또 개인적 친구이기도 하고. 그냥 우리 박정훈한테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걸로 감사합니다. 네, 멋진 축사해 주신 허종식 의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허종식 의원님의 법안이 꼭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행사에 참석은 못하셨지만요, 서면 축사를 보내주신 의원님들이 꽤 많으세요. 여기 현수막에 보이듯이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유동수 의원님, 김소희 의원님, 김태선 의원님, 박지혜 의원님, 박해철 의원님, 박홍배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셨는데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사 보내주신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1부 순서를 마치고요. 저희가 또 역사는 기록이니까요. 기념 촬영을 위해서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발표하시는 분들 다 모여서 나와주세요.
네, 저희 K정책금융연구소 부소장단들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이 근로자인 금융 모델은 좀 많이 연구를 해서 방향되어 있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발제를 차례로 듣겠습니다. 박성준 변호사님께서 전력망 건설의 구조적 한계와 경기 북부 평화기후 에너지 고속도로 방안에 대해서 특별히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죠? 저기서 하시는 거죠? 제가 안 해도 되죠? 네. 네, 발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의원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단순한 지역 개발인 문제나 그 에너지 정책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그 뉴스를 보더라도 전력은 명백히 국가 안보나 산업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산업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첨단 제조 시설들은 전기가 끊기면 바로 멈추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현실은 전기를 만들어도 보낼 수 없는 그런 출력 제한 상황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력망 문제, 다시 말해서 송전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한국 전력망 확충이 구조적 장애 요인이 뭐가 있을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밀양 송전탑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 한전 법무실에 근무할 때 저도 굉장히 큰 이슈였고, 저도 그 법무실 변호사들이 일주일씩 교대로 밀양 현장에 파견돼서 현장 대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한전에서 일하셨던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고, 또 그 현지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10년 가까운 어떤 상황 속에서 많은 대규모 공권력 투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민사, 행정, 그리고 형사 사건까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주민들의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국가 기관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구축할 것인가라는 어떤 그 사회적 합의의 실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 결과 지금 대한민국 송전망 사업은 밀양 사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밀양 사태 이후에는 이제 평균 13년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자체 인허가 거부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은 동해안 수도권 HVDC 사업 관련해서 하남 동서울 변전소 증설 문제가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앞에 말씀드렸던 밀양 사태와 다르게 주민대 한전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통해서 한국전력공사의 송전망 건설 사업과 갈등을 빚은 그런 사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소송과 그다음 빈발했었고요. 그리고 2019년 완공 예정이었던 사업이 2027년 이후로 연기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태가 계기가 돼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논의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지자체와의 갈등은 이런
그 하남 동서울 변전소 증설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 한전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각종 에너지 사업에 있어서도 곳곳에서 발견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전의 재무적 한계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총부채나 누적 적자들을 고려하고 하루 이자만 120억 원에 이를 정도에서 한전으로 하여금 모든 송전망을 건설하도록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전에게도 굉장히 가혹한 그런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급과 수요의 지리적인 불균형입니다. 전기는 주로 동해안이나 호남에서 생산되는데 사용되는 곳은 수도권과 경기 남부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도 보낼 수 없는 발전이 멈추는 현상이 있고 또 반대로는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전력을 적시에 공급하지 못해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경기 북부 평화기후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 왜 그동안 그 서남해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수도권으로 끌고 올 생각만 했을까라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감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개념은 이 평화기후에너지 고속도로는 접경 지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대규모 에너지를 생산하고 수도권 첨단 산업 거점에 직접 연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접경 지역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현재 군사 규제로 개발이 억제돼 있었지만 대규모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도권 인접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리상의 이점입니다. 그 서남해 해안에서 HVDC 송전선로를 끌고 오기 위해서는 몇백 킬로미터를 송전 사업을 해야 되지만 지금 서울까지 30km, 그다음에 용인까지 약 80km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기존 송전망 사업에 비교했을 때 비용과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 사업은 단순히 발전소 하나만 짓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 민통선 일대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대규모 태양광 중심 단지를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지중화 HVDC 송전망을 건설해서 전자파 논란이라든가 경관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ESS나 VPP를 결합해서 해서 재생에너지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변동성을 기술적으로 최대한 보완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장애가 있고 또 이 장애를 해결하는 것이 또 전문가들과 그리고 국회의 책임과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평화기후에너지 고속도로는 사업 성패는 법과 제도의 문제이고 또 앞으로 말씀드릴 4개의 어떤 규제 장벽을 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장 큰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입니다.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은 태양광 발전이나 변전소, 송전 인프라 어떤 것도 군사기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측량 촬영 이 모든 것이 사전 군 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협의 기준은 군의 작정성 검토 결과에 맡겨져 있습니다. 또한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법에서도 군사기지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해서 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경지역에서의 에너지 사업은 대부분 개별적 허가, 다시 말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방식으로 추진이 검토되어 왔었는데요. 이제 평화기후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국가 단위 에너지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별적인 허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추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스템화된 협력 모델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국방부 경기도 간 포괄적 에너지 안보 협약입니다. 접경 지역의 유해 부지를 에너지 안보 특구로 설정하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원칙적으로 지원한다는 어떤 포괄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정성 영향평가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겁니다. 현재 법제하에서는 동일한 시설이라도 그 부대별로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표준 가이드라인을 설립해서 이를 충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인하는 그런 구조로 전환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민 공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 그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해서 민간뿐만 아니라 군도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 구조가 필요합니다. 군부대 최근 이 군부대도 군 작전이라든가 안보 때문에 개별적인 그 전력망, 독립적인 전력망을 구축하려고 시도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전력망이나 그리고 비상용 ESS를 공동으로 구축한다면 이 에너지 사업은 그 군의 에너지 자립이라든가 작전 지성성도 높이는 그런 상생형 인프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특별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이 군사협의 의제 조항을 명문한다든가 그리고 안보 개념의 에너지 안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킨다든가 그리고 이 국방부와 산업부 또는 기후부 간의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국무총리실 차원의 조정기구를 두어서 신속하게 협의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뭐 이런 그 제도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리하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 설득이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개별로가에서 시스템 협력 모델로 전환하고 그리고 부대장에게 맡겼던 부장들에게 맡겼던 어떤 재량에서 국회 입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법적인 장애 요인은 그 어떻게 보면은 전기 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한전 독점 구조입니다. 현행 전기사업법 체계는 한전이 유일한 송전 사업자고요. 그리고 전기 판매 사업도 원칙적으로 한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요금도 한전이 약관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전은 지금 재무적으로 이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법에 보면은 그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신청할 수 있고요. 이 특화 지역 내에서는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한다든가 기업 간의 PPA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그리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이 대규모 태양광 단지 인접구역을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신청을 해서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기업 간에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하고 전기요금을 지역별 전기요금을 통해서 좀 더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한다면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각 기업마다 여러 가지 산업 경쟁이 약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대규모 우량 기업들을 이 경기 북부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북부 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을 광역 연계형 특화 지역으로 신청을 한다면 경기 북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용인 산업단지나 용인 그 반도체 단지에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입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정비 계획법은 파주 연천을
그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전형적인 수도권 규제 대상으로 묶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규모 태양광 단지나 변전소, 에너지 인프라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대상이 돼서 되어 있고 언제든지 이 사업 자체가 그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 자체를 개정해서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있겠고요. 아니면 적경 지역 지원 특별법이나 별도 특별법을 제정해서 에너지 안보나 탄소 중립을 위한 국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그 주민 수익 환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그 마지막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정책적으로는 매력적인데 법적으로는 취약한 게 바로 수익 공유 문제입니다. 공유재산이나 공유지를 활용해서 발생할 수익 같은 경우는 특정 주민에게 배분하는 경우에 현행 공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과 배치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특혜나 위법 논리에 휘말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특혜나 위법 논리를 법적으로 회피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아니면 그 에너지 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통해서 법적 설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햇빛 연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에너지 기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혜택을 받는 것들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근거를 갖추고 또 법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경기북부 평화기후에너지 고속도로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지역 개발이라든가 지역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력망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이 첨단 산업을 살리는 국가 인프라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하나의 법 개정으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군사, 전력, 수도권 규제, 그리고 공유재산이나 지방재정법 이런 법들의 패키지형 특별법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을 특별법 입법을 통해서 전력망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적인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제가 들으면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꼼꼼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국가 전력망이 현재 위기를 맞았고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데 어떤 규제 장벽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체킹해 주시면서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입법적인 쟁점들이 있는지를 저는 하나하나 다 해주시니까 진짜 한눈에 다 드러내요. 특별히 변호사님이시라서 리걸 마인드를 발휘하셔서 이렇게 제언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성준 변호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황재훈 변호사님께서 자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 금융의 역할, 특별히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황재훈입니다. 먼저 오늘 발제 주제는 그 자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그 정책 금융의 역할이고요. 보고 계신 그림이 굉장히 좀 편안하실 겁니다. 명화입니다. 그 모네의 작품이고요. 제가 프랑스에 살 때 이제 그 집 근처에 그 역이 생나자르 역이라고 있었는데 그 생나자르 역의 그 그림을 그린 것이고 이 생나자르에서 기차를 타면은 그 모네가 살고 있던 지베른이라고 해서 지금 4월, 5월쯤에 가면은 꽃이 피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프랑스의 기차를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택했고요. 프랑스에 가시면은 그 기차가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SNCF라고 하는 그 공영기관이 기차를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제가 살던 집은 그 페레흐가라고 해서 그 페레흐 형제가
그 기차를 깔던 그 지역에 있던 길인데 그 페레 형제는 그 민간 기차 사업을 크게 운영했던 집안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당시에는 그 국영 기차도 있었지만 민간 기차들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전부 다 공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가보시면은 기차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반대로 일본에 가보시면은 기차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 비싼가라는 것은 다 민영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금융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명확한 그림은 바로 프랑스와 그 일본의 기차 시스템을 보시면은 이것은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 코레일과 SRT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우리나라 뭐 점점 공공화를 추진하고 있고 공공기관 통폐합을 하고 있고 비용을 효율화하고 있고 이런 큰 움직임 속에서 정책금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요. 25년 12월에는 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27년도에는 그 파주시 원롱면에 그 LG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섭니다. 2030년까지 17만 개의 일자리가 평화경제특구 내 자유산업단지 내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일자리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기업 활동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고 다른 하나는 전기입니다. 물은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은 자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기는 국산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기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고 물론 기업들은 좀 편한 길을 찾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SK는 LNG 발전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삼성전자도 뭐 겉으로는 뭐 신재생에너지 뭐 혹은 또 SMR 이런 것들도 끌고 가겠지만 결국은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LNG 발전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뭐 국민성장 펀드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큰 돈을 활용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데 과연 LNG 발전소로 이런 그 우리나라의 앞으로 큰 산업들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지금 그 하와이에서 매년 측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수치입니다. 예, 90년대에 그 UNFCCC가 발효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고요. 교토 프로토콜이 2005년도에 발효됐을 때도 똑같이 증가합니다. 2015년에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파리 협약이 체결되었지만 전혀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맞아 LNG 발전소를 짓고 경기도에서 이제 LNG 발전소를 지어서 반도체를 만들고 한다면은 과연 이게 맞는 길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좀 더 공적 자금, 공적 정책 자금들을 투입해서 변화를 찾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정부에서 에너지 고속도로에 투입하는 돈은 총 72조, 그리고 ESS에 40조 원 해서 한 110조 이상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에 특별한 전력 정책이 당연히 이제 투입될 예정이고요. 엄청난 자원이죠. 110조 정도의 자금이 2038년도까지 투입돼야 되니까 매년 한 10조 정도의 자금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송전망에 대해서 송전망이 이제 어떻게 이 자유형을 마련하고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누가 운영하고 누가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잠깐 공부를 하고 할 것이 과연 송전망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송전망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드라는 것입니다. 송전망은 그리드고 그리드는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은 그 송전망과 배전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송전망과 배전망은 웬만하면은 그 전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압으로 해서 22,900kV 이하면은 볼트 이하면은 이제 배전으로 보고 그 이상이 되면은 송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송전 산업 놀랍게도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송전 산업은 열심히 운영됐습니다. 예.
특히 이제 송전 산업, 우리나라의 송전망이 제대로 들어선 게 언제냐라고 했을 때 최근이 아닙니다. 1920년대에 총독부, 조선 총독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수력발전소가 대부분이었으니까 큰 수력발전소를 지으면서 이 개통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 당시에 이제 또 재미있게도 철도국장 출신인 일본인이 이 계획을 주도했는데 그때 쓴 보고서가 무려 1700페이지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제 수력발전소의 예비 발전량을 만들기 위해서 화력발전소도 지어야 한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1934년도에 조선 송전 주식회사도 설립되었습니다. 당시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민영으로 할 것인가, 국영으로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민영은 비싸다. 그리고 가격을 올릴 수 있다. 비쌀 수 있다. 국영은 참 좋은 건데 우리가 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총독부의 선택은 일단은 그 기업들에게 돈을 걷어서 공영 비슷한 회사를 운영하다가 향후에 차차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한전이 설립되었고 우리나라는 그 한전 중심의 공영 송전망 제도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조선총독부의 민영화 계획은 실패했죠. 실패했으나 2023년도에 와서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2023년 7월에 전원개발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라는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원래는 한전 내규에 있어서 한전에서 그 자체적으로 결정하던 것이었는데 이거를 제3기관에서 이제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한 것입니다. 당연하게 이 제도는 송전망 민영화를 염두에 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민영화 제도는 추진되어 왔고 당시에도 이제 비판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새로운 정부에서는 민영화 이야기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두 분의 안이 안도걸 의원과 다른 한 분의 안이 추진되면서 민영화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두 안의 차이는 크게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민간 방식으로 왔을 때는 그 한전 방식 때 비해서 6.9% 더 비싼 값입니다. 그러니까 1조 원 투자당 690억 원. 그러니까 690억 원 얘기하니까 사실 전력산업에서 690억 원 얘기하니까 굉장히 작은 액수가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1조당 690억 원이니까 아까 보셨듯이 2038년까지 투자되는 금액은 110조죠. 110조 곱하기 610 곱하기 680이면은 이제 이 돈이 7조가 넘어가게 됩니다. 7조가 넘어가게 되고 7조에 예전의 한전채 발행 이자인 2%를 적용해도 1년에 1,400억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3%를 적용하면 2,100억입니다. 연 2,100억이 더 한전이 소비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과연 2,100억을 연간 소비 더 추가를 하면서 과연 이 젊은 인력을 추가할 돈이 없을까? 과연 우리가 민간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계속해서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민간 발의안 내에서도 보시면은 기후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성을 충분히 추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그 기후부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원자력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원자력 자회사들의 보시면은 이제 뭐 인천연료전지라든가 고덕청정에너지라든가 이런 곳을 보시면은 한수원 전 부사장들이 이제 퇴임하고 가시는 주로 이제 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한전이 얘기하는 공공성이라는 것은 뭐 이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기후부가 특히 발전사 회사들을 중심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오비들이 가실 곳들을 마련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이 바로 한전이 말하는 공공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은 이제 국정위원회가 발전자산을 통폐합하고 공공기관의 개수를 줄이면서 효율화하고 있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대안은 있는가? 공공주도 방식은 가능한가라고 또 봐야 되겠죠, 그죠? 보면은 한전의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사실은 가장 발빠른 한전의 부채 해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전 요금은 최근에 뭐 80% 가까이 올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한전이 재원 조달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14조 원 가량의 한전채를 발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금리가 조금 올라서 3, 4%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산업용 전기를 또 올렸더니 이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그 기말 보고서 내용을 이제 학생이 기고한 논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전력 직접 구매 제도라고 해서 한전이 가격을 올리니까 한전을 통하지 않고 전력 거래소에서 직접 사는 기업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기업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한전은 우수 고객들을 지금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객들은 과연 얼마 S&P가 전력 도매 가격이 얼마가 되면은 손해를 보는가라고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141.5원입니다. 141.5원이 넘어가면은 한전을 탈한전하신 대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그 S&P가 141.5원을 도달하지 않으면은 탈한전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그 차이인데 전력 가격을 더 올리게 되면은 이 141.5원이라는 가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탈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탈한전할 수 없는 중소기업과 가정용 주택용 전기들이 가격이 올라가게 됨으로써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력 가격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전력 가격 상승 요인은 더 증가하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특히 중소제조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성장펀드를 조금 활용해서 이 중에서도 인프라2 융자를 좀 활용하면은 낮은 초저리금리 대출이 있으니까 요것들을 활용하면은 조금 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고 다음으로는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선납제가 있는데 기존에도 선납 신청서는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전기요금을 지불할 때 요거를 이제 행정적 편의 제도로 그러니까 매달 낼 수가 없으니까 1년치 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선수금을 내는 방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이자를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요거는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만든 제도다라는 게 이미 여기 보시면은 행정적 편의가 한 이 조항은 선수금 제도인데 요금 지급의 편의성을 위한 제도이지 이건 결코 한전의 그 재원 조달을 마련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그 대가를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대가를 줬을 때 배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화하고 이것을 그 할인해주는 요율을 충분히 현실화시켰을 때 우리가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그냥 국방부에서 조금씩 내는 돈 등등 해서 한 3천억 정도 하는데 요거는 한전의 재원 마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행정적 편의 제도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0년도 중반에는 그 국방부가 미사용 전기요금을 선언했더니 국회 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습 자체의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한전은 말합니다. 한전은 저희는 싸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얼마든지 더 발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본시장 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은 한전 그리고 가스공사 등등등등 우리나라 공사들이 이 특수채라고 합니다. 특수채를 발행하면 할수록 민간에서는 2, 3년채 회사채 발행 금리가 올라갑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푼돈을 나눠서 위험한 회사들을 평가해서 주는 것보다 국가가 보증하는 이런 큰 금액에 주는 것이 편하니까 당연히 이쪽에 돈이 몰리게 되고 민간 업체들한테는 많은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특수채 발행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생산적 금융과는 반대 역행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채 시장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수채 시장도 계속해서 지금 2021년 이후로 공기업의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회사채금 특수채금리가 2%, 1%대까지 떨어졌다가 2020년도부터는 4%까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민간 회사채 비율만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특수채 시장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주목해야 될 것이 오늘도 발표를 하는데 SK가 1분기에
거의 뭐 4, 50조 되는 금액을 지금 뭐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금액이 해외에 있고요. 삼성도 마찬가지로 큰 지금 큰 이득을 봐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반도체 기업들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산업유보금이 뭐 1,000조, 뭐 1,500조를 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SK와 삼성의 현금성 자산이 150조, 160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SK도 지금 사채 시장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굳이 이 사채 시장에서 증권사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한전에 선납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한전 부채를 충분히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바로 선납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선납을 통해서 받은 돈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 설립되는 6월에 설립되는 한전 기술 지주, 그러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이라든가 송전망 기술 개발이라든가 AI 기술 개발에 뭐 지금처럼 1,000억이 아니고 훨씬 더 큰 돈을 투자해서 우리나라가 혁신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구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 국민들이 참여하는 송전망 그리드 건설 방식은 이미 한 차례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농어촌 전화입니다. 농어촌 전화는 한전이 돈이 없을 때 농민들이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그 돈으로 한전의 배전망과 배전망 등을 설치하던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1960년대의 농촌 전화율은 불과 12%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뭐 전기가 안 들어온 곳이 없죠. 당시에는 이 농민들이 나도 전력망을 깔고 싶다라고 하면은 돈을 빌려줬습니다. 100만 원까지 빌려줬는데 그때의 금리가 파격적이게도 7.5%였습니다.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저리입니다. 이 저리를 용자를 했고 거의 다 회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전 요금의 원리금 상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미 국민들이 참여해서 송전망 그리드를 깔아서 성공한 경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도 북부에 지어질 평화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성장펀드와 같은 그런 지역성장펀드를 활용하면은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도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그 주민 수용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얘기고요. 오늘 이제 STO라든가 경기성장펀드 뭐 이런 얘기들은 토론회에서 다 얘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황재훈 변호사님을 제가 그동안 한 2년여 가까이 지켜봤는데 사실 파리 13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신 줄만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나게 그 클로드 모네의 그림으로 이렇게 PPT를 작성해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생 라자르 기차역을 한번 봤습니다. 그 황 변호사님께서 전력 조달을 위한 대응 방안, 그리고 송전망 공공 주도 방식을 이 정책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아까 박정우 의원님께서 전기세 선납운동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전기세 선납운동을 통해서 공기업 재무 건전성이 어떻게 강화할 수 있나 그런 방안이 좀 제 귀에도 쏙 들어오네요. 황재훈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박성준 변호사님과 또 황재훈 변호사님의 이 주옥 같은 발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가겠는데요. 사실 이 PPT 화면이 필요해서 이 네 분이 나오셔서 원래 토론을 먼저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임동수 한국 플랜트 서비스 상무님께서 먼저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주제는 주민 참여형 발전 자산 STO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앞전 두 분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다. 예, 앞전 두 분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거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모네 그림 해주셔서 지금 이 하얀 배경이 좀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도 다음부터는 그림을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STO라는 기술적인 어떤 진보라든지 이런 걸 보다가 현장에서 일할 때 느끼는 부분하고 좀 접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주민들하고 일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뭐 국민성장펀드라든지 다양한 좋은 제도들이 많이 생겨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민들하고 실제 일을 하다가 보면 이 주민들께서도 제가 설명회도 해보고 소통도 해보고 하면 이걸 설명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업이라는 게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금융기관이라든지 외국계 금융자산운용사라든지 몇몇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소통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다음에 주민들이 조금 더 수용성이 높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STO라는 또 좋은 기술적인 진보가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올해 여러 가지 법제적인 것도 많이 준비가 돼서 이런 부분을 접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한번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 STO는, 제가 바라보는 STO는 여러 가지 뭐 코인이라는 측면에서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이 에너지업, 특히 햇빛소득마을 관련돼서 느끼는 STO는 자본의 귀속을 다루는 금융 인프라라고 느낍니다. 예를 들면 국민성장펀드라든지 생산적 금융이라든지 지금 이런 민간 금융기관에서 하는 PF 대출이라든지 여러 개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자본의 양을 다룹니다. 대규모 자본이 적정하게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소위 우리가 듀딜리전스라고 불리는 DD를 실행을 해서 적정한 투자 사업이다라고 하면 대규모 투자를 일으키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뭐 110조라든지 뭐 또는 뭐 대규모 자금분도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자본의 양이고 정확하게 보면 얼마를 어떻게 모을까, 이 펀드를 구성하면 이 펀드의 출자자인 LP들에게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해서 이 자본을 어떻게 모을까에 대한 부분이고, 탑다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네들의 보통 타겟은 선순위 대출이라는 측면에서 집중이 되게 되고, 선순위 대출은 굉장히 좀 안정성이 높은 그런 자본에 좀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출자자들은 보통 LP라고 해서 이 투자자들이 되게 되는데, 사실 주민들은 이 LP로 참여를 하시게 되면 물론 이제 대규모 자본에서는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내 사업인가에 대한 이 귀속의 측면에서는 조금 더 그 전달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STO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본의 귀속을 다룬다고 말씀드리는데, 만약 어떤 햇빛소득마을이라고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내가 이 부분을 출자할 때 있어서 이 발전소는 나의 발전소고 이 발전소가 잘 되는 것은 나의 이득이고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사실은 이제는 대척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이게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STO가 가진 조금 차별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제가 펀드가 풀 수 없는 3계층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본계층, 수용성, 선택권 측면에서 STO가 가진 특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냥 햇빛소득마을이 제일 지금 많이 언급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햇빛소득마을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전체 사업의 100%를 보면 한 15%에서 20% 정도가 자본으로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주민들이 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다른 포메이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식의 조달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참여를 권유하거나 이 사업 설명을 할 때 사실 이제 주민마다 각자의 개별 사정은 다릅니다. 이게 흔쾌히 출자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뭐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소액 단위로 그 다음에 더 유동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협동조합을 만약에 제가 출자를 하는 구조가 되면 협동조합이나 어떤 뭐 SPC에 제가 뭐 그 주주로 참여한다거나 하게 되면 사실은 거래성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말씀처럼 협동조합에서 제가 출자한 돈을 제가 어떤 개인 사정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조금 더 다르게 현금화하고 싶을 때
배당에 대한 수익권은 있지만 사실 이걸 거래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STO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측면을 전달을 해드린다면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도 훨씬 더 유용하게 그리고 훨씬 더 설득력 높게 설득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사회적 수용성 부분도 기존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배당권이라는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채권 배당이든 뭐 주주 배당이든 배당을 드리는 경우들도 있고 뭐 송주폭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보상을 해드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 일회성 접근이 아니라 발전소 지분이나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게 해드려서 이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다라는 측면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조금 더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권이라는 측면도 지금의 어떤 펀드나 형태들은 대부분 블라인드 형태입니다. 내가 대규모 자본에 참여를 해서 출자를 하지만 이게 사실 어디로 가는지는 사실은 개인으로는 알기는 어렵죠. 여러 가지 발전 자산이라든지 섹터라든지 지역은 있지만 우리 동네에 있는 뭐 파주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햇빛마을 발전소가 내 거다라는 이런 귀속감을 갖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STO 단위로 주민들한테 출자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런 측면에 좀 강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모델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그 마을 협동조합 출자 형태는 사실 이제 가구당 수백만 원 출자를 하게 되는데 황금성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 출자는 사실은 내가 이제 협회 조합을 탈퇴하거나 해야지 그 출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걸 거래성을 확보해주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은 한정되는데 물론 이제 지역의 귀속감도 좋은데 조금 더 발전소가 좀 스케일업이 되면 내 지역에 있는 분도 내가 출자를 하지만 예를 들면 경기도 지역에 있는 분도 인근의 사업에 대해서 출자를 할 수 있거나 투자를 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신 분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범위를 넓히고자 했을 때는 이런 경직적인 구조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구조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기존에 이런 플랫폼이 없었다면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게 이런 IT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STO, 토큰 기술들의 진보가 있기 때문에 이 진보를 통해서 훨씬 더 유연하게, 훨씬 더 저비용으로 훨씬 더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신안소득 마을이나 좀 에너지 고속도로 다 좋은 제도들이고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자의 이유로 황금성이 좀 제한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STO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법으로 생각을 해 본 부분은 3계층으로 분리를 해서 수익권을 토큰화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3계층으로 또 나눈 이유는 이 수익권, 배당권을 토큰화시켰을 때 얘는 유동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민들하고 소통할 땐 좀 원활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조합에서 탈퇴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조합을 통해서 이 햇빛소득 마을을 했을 때 이 소유권은 나에게 귀속됐다는 것은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때도 타당성이나 명분을 확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배당권, 수익권을 토큰화시키면 사실 이거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유가증권하고 같은 개념인 거거든요. 그냥 이걸 STO라고 이름을 만들었을 뿐이지 유가증권하고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본인들의 여러 사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계층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술의 진보가 투명성, 저비용, 자동화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전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게 실제 현장에서 뭐 몇십억 단위든 뭐 천억 이상의 단위든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해보면 중간에 여러 가지 고비용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보면 경제성 분석을 하시는 분 또는 변호사분들 여러 가지 전문 그룹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다 비용으로 가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 비용을 가산되는 거를 조금 더 규격화하고 좀 더 IT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 듀딜리전스라고 하는 경제성 분석 비용들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더 많은 수익을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고 더 보편적으로 더 확장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중간에 이제 발전소가 준공을 해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결과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계속 궁금하시잖아요. 내 발전소 잘 되고 있나, 내 건 잘 되고 있나, 뭐 경제성은 좋나, 비용은 누가 더 많이 쓴다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번 어떤 특정 개인한테 물어서 그 결과를 받아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실시간으로 사실은 계속 내 발전소의 운영 현황을 볼 수 있고 발전 현황도 볼 수 있고 비용 집행 현황도 볼 수 있으면 투명하게 볼 수 있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는 거죠. 실제로 주민들하고도 저도 소통을 많이 해보면 이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물론 이제 대부분은 조금 더 거부감을 느끼시거나 뭔가 변화를 주기 때문에 좀 불편한 말씀도 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신뢰감을 어느 정도 쌓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동네 아저씨들이신 거죠.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 다 그 삼촌들 이모들 다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원활하게 다 하고 서로 신뢰관계를 가지고 사실은 그 마을과 하나의 그 집합체로 하나의 공동체로 계속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첫 단추에서 우리가 당신과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입니다라고 투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저비용 구조로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구조는 제가 느낄 땐 너무 고비용 구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좀 저비용이고 조금 더 규격화하고 투명하게 한다면 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좀 중요한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 약간 여담으로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 아파트도 요즘 사시다 보면 언제부턴가 전부 온라인 앱으로 관리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동장님도 돌아다니시고 뭐 그 동 대표님도 돌아다니시고 뭐 여러 가지 협의회도 돌아다니고 하셨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일이 있으면 다 앱에서 뭐 주민 투표를 하거나 하는 식의 이제 전달 체계가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어느덧 그게 익숙합니다. 뭐 개인이 와서 뭐 동동이 방문해서 이제 문 두드려서 안녕하세요 뭐 해서 사인 받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그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이제 온라인 시스템이 이미 많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이런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하면 햇빛소득마을이 예를 들면 500개씩 들어서서 뭐 2,500개가 된다고 하면 이 관리 체계를 어떻게 할까? 사실 이런 플랫폼이 들어가게 되면 그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부대 효과, 부수적인 또 긍정 효과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주를 한번 예상을 들어보면 그냥 하나의 시뮬레이션 모델입니다. 시뮬레이션 모델이고 금리에 대해서도 각자의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뮬레이션 모델로 생각을 해보면 1메가 기준으로 보면 땅값 빼고 나면 보통 한 15억 정도가 보통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공단이라든지 어떤 정책융자의 비율을 55% 정도 계산을 해봤고요.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 25%, 그다음 주민참여펀드는 주민참여 자본의 조달에 대해서 이게 고민인데 협동조합 형태의 모델도 있지만 이런 식의 STO를 통해서 조달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는 거고 이런 구조를 가게 되면 주민 참여 수익률은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년치 가구 배당을 50만 원씩 하더라도 이 발전소 20년 수명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배당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20년이 끝나도 잔존 가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민들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 발전소가 그렇다고 해서 가동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더 하실 건지 아니면 청산하고 잔존 가치를 배분받으실지는 또 주민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그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 모델이 가능하다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성에 따라 조금씩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펀드와 STO는 사실 그 경쟁제가 아닙니다. 펀드는 자본의 양을 다룬다고 치면 이 STO는 자본의 질, 주민의 수용성, 거래성을 확보해준 하나의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본의 병목과 사회적 수용성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고 국민성장펀드는 재생에너지에 돈을 흐르게 하고 STO는 그 돈이 누구의 것이고 어느 발전소를 가는지를 묻는다라는 관점에서 둘 다 필요한 보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특별히 에너지 민주주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에너지 민주주의 확대하기 위해서 햇빛 소득마을 사업화를 제시해 주셨고요. 그 과정에서 STO 금융 플랫폼 개념도 말씀해 주셨고 단계별 운영 로드맵과 또 정책적인 권고사항을 또 현장의 전문가답게 아주 디테일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임동수 상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우리 이주형 기후부 태양광 보급 추진단 과장님과 그리고 이정훈 대한지리학회 지리연구소장님 그리고 김진원 한국전력 에너지 생태계 운영실장님 이 앞으로 나오셔서 토론을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발제해 주신 두 분도 앞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발제자 두 분과
토론자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같이 함께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토론자 순서는 먼저 이정훈 대한지리학회 지리연구소장님이시자 전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님을 지내셨는데요. 경기 북부 현황과 수도권 균형 발전에 대해서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지리학회 지리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소개를 해주신 대로 저는 경기연구원에 한 20여 년간 근무하면서 경기 북부를 어떻게 좀 발전시킬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서요. 경기 북부에 관련된 그런 어떤 토론회나 세미나에 많이 좀 나오고 있고, 우리 박 의원님과도 또 그 깊은 인연을 가지고 같이 많은 고민과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이렇게 제가 진행하시는 거를 보고 처음에 이제 봤고요. 정말 그 지금 한국, 이게 뭐 경기 북부 차원에 국한된 게 아니라 수도권 차원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한국과 세계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또 뭐 중동이 이렇게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말 적절한 시기에 굉장히 빠른 그런 대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기에 또 토론으로 참여하게 돼서 기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경기 북부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오늘 이제 좋은 발제를 듣고 이러한 좋은 계획에 이 경기 북부의 특성을 조금 더 여기에다가 가미를 하면, 핵심은 이 법 개정,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문제들이 핵심인데요. 그 기저에는, 제도 문제의 기저에는 경기 북부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지역인지를 사실 저는 그 국가도, 특히 이제 정부 부처, 국가에서도 수도권은 이런 겁니다. 수도권은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안 해도 되니까 우리는 지방만 신경 쓸 거야 하면서 이제 수도권 규제를 이제 묶어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좀 출발하는데요. 제가 이 토론문에 이제 썼듯이 경기 북부는 수도권으로서 이렇게 그냥 확 묶어서 당신들 이제 그 인구와 산업이 더 집중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데 그 문제가 있는데요. 이 단적으로 이제 아까 우리 발제하신 변호사님이 이게 이제 주요하게 그 문제가 되는 이제 군사보호구역법과 수정법, 그 두 가지 법의 조문을 읽어보면 서로 굉장히 상충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 국가가 제정한 법에 목적이 상충이 돼요. 군사보호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그 접경지역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그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촉진하고 한다는 것이고, 수정법은 그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근본적인 것은 경기 북부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박 의원님은 이제 거기서 태어나셔서 쭉 살고 계시는데, 그 역사를 한번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전쟁터였고, 그다음에 이 한국 군과 미군 기지들이 이제 계속해서 주둔을 하면서 군사작전을 했기 때문에 산업 발전을 하기 어려웠고, 그 과정에서 이 국가적으로 주택이 필요해서 집을 짓는데 말하자면 경기 북부의 공간들을 제공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360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부산보다 크고 경남보다 큽니다. 경기 북부가. 그런데 산업단지 면적은 7%밖에 안 돼요. 이 경기도 전체의 7%입니다. 인구는 26%거든요. 그러면 3분의 1 정도의, 그러니까 생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그 넓은 면적에, 이 서울의 한 6, 7배 정도 되는 면적을 그냥 군사지역과 주택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 정부의 정책이고 법이고요.
그다음에 2개 그래서 이게 접경 지역이니까 안 돼서 지원을 해준다는 접경 지원법이 그래도 수도권 규제는 우리는 못 풀어 이렇게 만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수도권 비수도권 이걸 떠나서 이제 하나의 인간의 삶의 어떤 기본권 그다음에 이제 헌법적 가치에서 균형 발전 이런 측면에서 남부에 살면 세수와 소득과 일자리에 한 60% 이제 그의 한 2배 정도 되는 혜택을 누리고 북부에 살면 그 정도의 일자리 접근하려면 1시간 반 2시간을 가야 되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지역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이런 지역이 이 경기 북부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경기 북부의 문제는 단지 수도권이 문제가 아니라 분단된 분단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이 그대로 풀리지 않고 고착화돼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도권 비수도권이 문제 이전에 좀 풀어야 된다 이런 어떤 논리와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그 핵심이 이 수도권 규제와 군사 규제인데요. 이제 군사 규제 측면에서 이제 한 가지 측면은 지금 25km를 그냥 전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국방개혁에 의하면 이 군부대 병력도 줄어들고 AI 무인기지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은 군부대들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구역이 아닌데도 다 이제 25km를 일괄적으로 묶어놓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리적, 군사적으로 필요한 부분 보호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풀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규정, 그다음에 접경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최대한으로 완화하는 이러한 이 국가적인 논의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 에너지 문제를 풀 때 이 가장 장애가 되는 이제 그 법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논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좀 법이나 경기 북부에 대한 어떤 그런 현황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기도 우리 박 의원님 포함해서 이제 우리 경기도의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기 북부를 대개발하고 대개조하자 하면서 이제 200조 가량의 이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2040년까지 인프라 투자, 산업단지 유치 이제 이런 그 계획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이 이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이제 기회특구 이제 이런 특구들을 좀 지정해서 이러한 규제의 굴레로부터 좀 벗어나게 하자는 것들이 핵심적인 전략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런 논리로 수도권 내 균형 발전, 그다음에 이제 경기 북부의 어떤 분단으로 인한 문제 해소 이런 논리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고속도로 뭐 새마을호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잘 갖춰지지 않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인프라를 깔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산업단지 7%의 경기도에 비해서 7%에 불과한 산업단지들을 한 2배 정도 이상 늘리면서 그 AI 산업이나 이제 이렇게 바이오 산업, 콘텐트 산업, 이제 이러한 첨단 산업들, 모빌리티 이제 이런 첨단 산업들을 좀 집어넣는 계획들을 제가 이제 토론문에 그런 큰 이제 도면에 그런 이제 그 경기도의 굉장히 아주 그 경기도와 시군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어떤 앞으로 향후 한 15년 정도간에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거기에 핵심이 규제와 인프라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력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력이 있으면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산업이 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이제 기후 평화 고속도로는 이제 경기 남부에 국가적으로 용인 등의 경기 남부에 이제 전기를 보내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서 아리백 특구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평화 특구에 아리백 특구를 같이 지정하거나 경제자유구역에 아리백 특구를 지정해서 국제적인 어떤 탄소 중립과 그 에너지 관련된 그런 이제 산업들 연구 이러한 이제 실증 기반들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훨씬 더
그동안 이제 경기도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수도권 규제를 푸는 노하우거든요. 그거 어떻게 풀었냐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여러 신증설에 다 수도권 규제에 걸리게 돼 있는데 하나하나 산업의 세세 분류와 이 세부 코드를 예외로 인정을 받아서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지금이 그 600조 서울을 넘는 이제 그런 그 GDP를 경기도가 만든 성과인데요. 바로 그 여기에서도 좀 수도권 수정법, 군사보호법을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노력도 하지만 이 세부 이 코드들 아리백에 관련된 그 국가적 세계적인 이 어떤 그런 이 산업들의 세부 코드들을 여기 수정법에서 다 제외하면 엄청난 그 관련된 국가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정법이라는 게 꼭 뭐 수도권 정비위원회에 올리고 안 올리고 많은 규제가 아니고요. 모든 국가의 벤처 지원 뭐 이런 기업 지원에서 다 배제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큰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크진 않지만 적어도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에너지 고속도로 저는 이런 어떤 민간과 펀드를 활용해서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그 아이디어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경기 북부가 그리고 또 이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이제 DMZ만 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아까 개성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옆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연백평야 수억 평의 넓은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농작물과 풀만 있는 그 수많은 공간들과 풍부한 태양광과 풍력 자원이 있는 지역들이 북한에 바로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래 평화특구의 목적이기도 하는 미래 남북 협력의 어떤 거점으로서의 이 역할도 이란 그 당위성을 감안한다면 이 지역을 에너지 특구로 만드는 어떤 그런 당위성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이제 나눠서 쓰고 지역의 어떤 그 에너지 산업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아주 이거는 그 여러 가지 국가적 문제, 지역의 문제를 푸는 그리고 이제 분단의 문제를 푸는 굉장히 좋은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정훈 소장님께서 또 경기연구원에 그 북부 연구를 하신 분답게 이 경기 북부의 냉혹한 현실 또 구조적 한계를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화기후 에너지 고속도로가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잘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김진원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 운영실장님께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과 딥테크 혁신 생태계 구축 방향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력공사 김진원입니다. 오늘 저는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과 딥테크 혁신 구축 방향이라는 주제로 에너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역할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흐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 이상기후 이런 문제들이 에너지 분야로 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2050년도까지 에너지 분야의 누적 투자 규모가 약 31경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산업이 단순히 유틸리티 인프라를 넘어서 국가 에너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 인프라 확충과 함께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화기후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은 의미 있는 전략적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규모 민간 자본을 결합하는 새로운 정책 금융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대규모 정책 금융과 자본이 에너지 인프라에 투입될 때 핵심 기자재와 시스템에 대한 기술 국산화도 함께 확보되어야 합니다. 국가 기관 인프라가 특정 해외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서서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사례를 보면 최근 태양광 인버터의 해외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데이터의 해외 서버 전송이나 보안 취약성으로 인해 데이터 및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될 정책 금융은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국내 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전은 에너지와 기후테크 기술 분야의 기술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전 기술지주 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 기술지주 회사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균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우수한 기술의 과감한 민간 개방입니다. 한전은 8,000개가 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러한 우수한 기술을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투자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태양광 인버터처럼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력망, 고효율 에너지 솔루션, 에너지 AI 등 이런 기술들을 민간에 이전하여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문 투자를 통한 사업화 리스크 완화입니다. 한전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 타당성을 검증하고 조기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투자 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전문 투자가 정책 금융과 맞물린다면 국내 유망 스타트업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셋째, 글로벌 스케일업을 위한 혁신 플랫폼 역할입니다.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가 우리 기업들에게는 훌륭한 실증 기회로 제공되고 이를 바탕으로 검증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스케일업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가 마련된다면 정책 금융과 기술 사업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국내 딥테크 기업들이 성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대규모 투자 흐름은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중요한 기회입니다. 정책 금융, 기술 사업화, 그리고 글로벌 확장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면 대한민국 에너지 혁신 생태계 구축의 모델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전 기술지주회사는 에너지 기술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진현 실장님께서 이 거대한 글로벌 에너지 산업에서 인프라 투자 과실을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야 된다. 특별히 또 한전 기술지주 회사에 저한테 딱 꽂힌 게 태양광 인버터 이런 사업들이 국산화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또 와 닿았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까지 가장 고생하셨는데요. 그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 태양광 보급 추진단 과장님 이주영 과장님께서 오셨는데요.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후부 이주영 과장입니다. 저는 우선 저희가 재생에너지 보급에 신속히 나서고 있는데 경기 북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에 가지는 의미와 정부가 어떤 식으로 경기 북부를 활용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갈지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4월 6일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민주권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후부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세워졌고 앞으로는 이제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문제다. 속도가 관건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같은 날 저희 태양광 보급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말씀을 드리면 저희의 가장 큰 목표인 30년까지 100기가와트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87기가와트가 태양광 보급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정부는 기존의 보급 사업 확대뿐만 아니라 햇빛소득 마을, 그다음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유휴부지 등 모든 자산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보급에 최대한 신속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대규모 부지 등 자산을 활용하는 것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을 신속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 기부 내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공공부지 같은 경우는 그 공공부지에 관련된 권한을 갖고 있는 부처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여러 부처 다부처 협업 과제로 해서 조금 더 긴밀한 협의와 그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기 북부로 올라오면요, 박정원 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계시지만은 경기 북부 파주중 접경 지역은 사실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도 하셨지만 현재 개통상으로는 한전 추산으로 6기가와트 정도의 여력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한전으로부터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개통에 특별한 추가적인 구축이 없이도, 그러니까 개통 구축되는 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재생에너지를 깔아서 수도권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만 개통 같은 경우는 실제로 태양광 보급에 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구축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이번 정기본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송변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한전과 같이 검토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근데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송전 부분보다는 이 접경지는 특히 군사적인 제한이 많기 때문에 국방부 등과 선제적인 협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급을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국방부와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것도 당연히 박정원님께서 주로 이끌어 주시고 있지만 국방부 민통선을 북상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민통선이 국방으로 이동할 때 남는 부지, 민통선이 올라가는 그 부지를 활용해서 대규모 태양광 을 보급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부대 시설, 경기 북부에 있는 군부대 시설, 군부대에서 할 수 있는 군부대 군 방음벽이라던가 군 관사 아니면 군부대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태양광 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군 관련 문제이므로 신중히 아마 접근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 북부는 사실 저희 기후부 입장에서도 태양광 보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렇게 경기 북부 접경지역 태양광 보급을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개통신설 없이 수도권의 아리백 수요기업한테 청정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되게 요충지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낙후된 경기 북부 주민들의 주민소득 공유형 모델로서 태양광 에너지를 보급한다면 낙후된 지역 주민에게 보상 및 기본소득 성격으로 소득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는 저희가 군 시설 내에도 각각의 태양광 보급이 되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기부 내부에서 군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군 내에서 외부 전력 없이 군 내에서 생산된 전력으로만 군이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할 수 있다면 유사시에 군부대의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게 되어서 안보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로 저의 토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이주영 과장님께서 아주 굵고 짧게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발표 자료에는 지금 자료는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관심도 많고 계획도 아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경기 북부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 관심 갖고 있다는 게 느껴졌는데 국방부와 아주 선제적으로 접근해서 협의를 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영 과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회 이것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토론회 어떠셨나요? 네, 표정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주관적으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 질문이 있을까요? 아직 12시는 안 됐습니다. 혹시 박정우 의원님 오늘 발제를 못 드려가지고 네네 네. 말씀드릴게 지금 몇 가지 이제 또 과제가 생긴 것 같아요. 우리 발제와 토론하시는 내용들 보니까. 그래서 뭐 평형제 특구라는 것이 경기 그 수정법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수정법을 남부 쪽 의원님들은 수도권만 발전하냐 그래서 그걸 규제를 묶어놓은 건데 그걸 굳이 풀려니까 법적인 문제들이 안 돼서 평양제 특구를 만들어서 몇 군데 파주만 하지 말고 몇 군데 하자, 뭐 강원도도 하자 이래서 피해 나가는 것들을 좀 했는데요. 일단 그 전기가 만들어지면은 지방 위주 성장도 있지만 경기 북부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필요한데 국가가 지금 그 준비 안 하고 있는 산업들은 뭐가 있냐? 반도체나 자율주행이나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분야가 AI 기후테크죠. 그래서 AI 기후테크에 대한 것들을 북쪽에 만들면 어쨌든 자연과의 조화로운 균형 그리고 새로운 산업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인재 양성이 필요하잖아요. AI 쪽에 기후테크 쪽에는 우리가 약하니까 그래서 이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과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발전 5사 말고 민간 기업에다만 오픈하면 그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할 거냐. 발전 5사에 대해서 그 자연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당장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국산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국산화 하는 거를 원래 대규모 할 때는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 하나 QCL이라든지 OCI는 전부 다 해외 나가서 지금 공정이 없는 상태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들어오게 하고 국산화를 다시 이제 경쟁력 갖게 하는 또 특히나 ESS 쪽에 이제 기회를 갖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또 다섯 번째 이제 우리 이정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또 누가 하셨죠? 확대를 북한까지 확대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난주에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우리가 생산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나면 나중에 잉여되는 이제 전기를 북한한테 제한해보되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것도 굉장히 거기서 자존심 상해하니까 환강댐에 있는 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받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물과 에너지를 서로 간에 상호 호혜를 받는 그런 것들로 이제 더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국산화 얘기 못했는데 국산화만 하다 보면 단가 비싸지잖아요. 아무래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게 주민 참여형 햇빛소득 이런 데서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적당히 잘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해외 자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국민성장 펀드든 경기 도민성장 펀드든 또는 뭐 STO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해외 자본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블랙록이나 이런 데 들어와서 지금 투자하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하지 마라 이럴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들어올 거냐. 뭐 또 지금 중국도 자꾸 이제 압박을 받으니까 한국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택가리를 하고 싶기도 하고 또는 실제적으로 공장을 저어서 뭘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좀 모아놓으면서 하는 방법과
자본을 투자 받아서 그 자본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죠. 우리 자본도 필요하지만 세계적으로 가려는데 규모의 경제 또 필요하고 한번 투자하고 나면 다른 데 같이 진출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가 많아져서 이런 것들을 한번 다음에 또 토론회를 시리즈로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발제 감사하고 또 패널 분들 토론 훌륭하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우 의원님께서 사실 파주에서 3선 국회의원인데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국가적 이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굉장히 오늘 토론회가 뜻깊고 또 아주 신속했고 시적절한 매우 전문성 있는 토론회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또 기후 에너지 환경부 업무 분야에서 업무 보고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신 게 오늘 저도 많이 떠올랐는데요. 재생에너지 그 확대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바로 토론에서 그 구체적인 방향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았나 하는 뿌듯함이 듭니다. 오늘 논의된 국민 참여 정책 금융이 경기 북부가 출발점이 돼서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박정우 의원님 또 토론자분 또 발제해 주신 분들 또 참석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행복한 봄날 되세요. 고맙습니다.